Bienvenido a mi Latam. 나의 라틴 아메리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벌써 1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역사로는 5번째 강의고요.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는 우리 메소아메리카, 그러니까 중앙아메리카 중심의 문명들, 올메카 문명, 그 다음에 고전기의 테오티아칸, 마야 문명, 그 다음에 후고전기의 톨테카 문명, 아스텍 문명,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안데스 지역으로 갈 텐데, 우리 안데스 지역의 그 전고전기에 있었던 문명은 지난번 처음 시간에, 원주민 문명 첫 시간에 한번 살펴봤었죠. 거기에 있었던 모체 문명이랄까, 나스카 문명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전기 때는 티아와나코 문명이라고 있었는데, 그건 뭐 크게 지금 존재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뭐 크게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고전기로 가면 치무 제국이 있었고요, 콜롬비아 쪽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잉카 제국이 그 전체 안데스 지역을 통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원주민 문명 마지막으로 잉카 문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잡지 아시죠, 그죠?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트래블러라는 곳에 가면 거기서 몇 년 전에 보니까 세계 10대 문화유산을 나름대로 뽑았더라고요. 여기는 뭐 굉장히 그 지리와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전문적인 그런 잡지니까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서 뽑은 세계 10대 문화유산을 보니까 여기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중국의 만리장성, 페루의 마추픽추, 미국의 메사버드, 요르단의 페트라, 이집트의 피라미드, 인도의 타지마할, 이탈리아의 바티칸시, 그 다음에 사이버 스페이스, 이렇게 세계 10대 문화유산으로 꼽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페루의 마추픽추입니다. 마추픽추는 바로 잉카 문명의 가장 대표적인 유적지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럴 정도로 잉카 문명은 정말 세계적인 그런 문화적인 유산이고요. 중남미 전체를 통틀어서 정말 꼭 한 곳만 가본다 그러면 가봐야 될 곳이, 반드시 가봐야 될 곳이 마추픽추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정말 대단한 그런 문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잉카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잉카 문명은 없어요. 잉카는 무슨 뜻이냐면 그 제국을 건설했던 왕조의 성이에요. 뭐 망코 까빡 잉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성계 이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시 조선이라고 부르듯이 잉카 문명이라면 이시 문명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죠? 그래서 잉카 문명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페루의 뭐 전문적인 학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 이 문명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따완틴수유 문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페루 같은 데 가서 잉카 문명에 관련된 역사책을 찾으면 The History of 따완틴수유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따완틴수유 문명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그 따완틴수유가 뭐냐면 잉카가 이 안데스 산맥에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 쿠스코를 중심으로 나라를 4등분을 해요. 이렇게 4등분을 해서 각각을 수유라고 불러요. 수유라고 부르고, 요 수유를 또 세분해서 그 작은 하나하나를 아이유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 아이유 말고 여기도 아이유가 있네요. 그죠? 아이유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잉카는 이런 아이유가 모여서 수유가 되고, 수유가 모여서 따완틴수유가 됩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을 따완틴수유라고 불러요. 그래서 잉카는 없다. 잉카는 정식 명칭은 따완틴수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잉카 문명의 특징은 뭐냐? 잉카 문명은 한마디로 안데스의 그 험한 산에서 꼽힌, 산 위에서 꼽힌 문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산 위에서 건설된 도시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마추픽추인 것이고요. 근데 뭐 마추픽추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뭐 신비롭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여기 저 잉카 문명을 가서 이런 잉카 문명의 여러 유적지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 마추픽추 닮은 것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할 때 뭐 주로 다른 문명에서는 도시를 건설할 때 강가에다가 건설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잉카인들은 그 도시를 건축할 때 가장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역이 바로 요런 지역이에요. 산이 요렇게 그 산등성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끝부분, 그리고 그 끝부분에서도 위에가 이렇게 뒤에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그죠? 요런 곳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적들이 들어오려면 이 길밖에 없죠. 이 산악지역으로 이 들어오는 작은 길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뚫리더라도 뒤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곳, 요런 곳에 자리를 많이 잡아요. 그래서 마추픽추처럼 닮은 그런 곳에 보면 그 잉카 문명의 도시가 건설된 곳들이 간혹 이렇게 가다 보면 있어요. 그런 곳들이 몇 곳, 마추픽추 말고도. 그 중에서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크게 발전했던 도시가 마추픽추다. 가장 크게 발전했던 도시가 마추픽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산악 지역에서 발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산악 지역에서 적절한 그런 농업법을 농사법을 자기들이 찾아냈는데 그게 바로 안데네스 농법이라는 겁니다. 계단식 농법이죠. 이렇게 산악 지역의 절벽을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다 농장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그죠? 농토로 이렇게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뭘 재배했느냐 하면 가장 많이 재배한 게 감자였어요. 감자는 원산지가 페루입니다. 그 페루 사람들은 그걸 지금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뭐 페루에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감자의 품종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도 지금 현재도 페루이기도 해요. 근데 이 감자가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쌀이나 밀가루나 심지어 옥수수에 비해서. 쌀이나 밀가루는 이게 반죽이 쉬워서 그걸로 뭐 떡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그다음에 국수 같은 것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감자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약점도 있고. 그래서 이게 감자는 주로 이제 구황 작물로 많이 쓰였죠. 유럽에 건너가서 잉카에서 원산지였는데 유럽으로 건너가서 구황 작물. 구황 작물이라는 게 사람들이 이 뜻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황 작물이라 해서 황이 무슨 뜻이냐면 아주 기근이 드는 그런 거를 황이라고 그래요. 그럼 구는 구할 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근을 구하는 그런 작물.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그거를 먹을 수 있는 그 흉년 기간을 넘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작물. 주로 이제 뿌리 식물들이 많죠. 뭐 고구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감자였어요. 그러면서 유럽에 특히 북부 유럽, 독일, 뭐 폴란드 이런 쪽에서 감자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먹게 되고 뭐 요즘은 이제 프렌치 프라이로 감자가 완전히 살아나서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이 됐는데 그 감자의 원산지가 바로 페루였다는 거죠. 그죠? 주로 이제 감자 아니면은 키노아. 키노아는 요즘 뭐 우리 건강 음식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그 원산지는 바로 여기 안데스의 이런 산악 지역이다. 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재배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먹으면서 이 잉카 제국 건설의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근데 잉카 문명은 결정적으로 약점 중에 하나가 문자가 없어요. 그 마야나 아스텍이나 이쪽은 그래도 마야에서 초기 상형 문자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잉카에는 아직까지 그 문자가 발명이 되지 않아서 그 문자가 없었는데 그 대신 이제 이 사람들이 문자를 대신해서 썼던 게 바로 뭐냐면 이 결성 문자라고 이런 그 실들을 묶어서 이런 매듭을 지어서 그걸로 여러 가지 기록을 남겨요. 그런 식으로 뭐 여기서는 양을 몇 마리 뭐 이번에 양이 야마 몇 마리를 곡물로 바쳤다. 그러면 그걸 뭐 이렇게 표시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었겠죠. 그죠? 그런 거를 이제 키프라고 하는데 그 잉카 문명 박물관 페루 같은 데 가서 박물관 가면 이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큰 거는 뭐 이렇게 규모가 굉장히 큰 것도 있고 또 뭐 조그마한 것도 있고요. 다양한 키프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문자도 없었던 그런 문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카 문명은 정말 이 석조 건축술 하나만은 세계 그 어떤 문명보다도 앞서 있었던 그런 문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현대까지 통틀어서 석조 건축술은 잉카가 최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잉카는 이 돌들을 말입니다. 막 이렇게 딱 따듬어서 네모로 해서 이렇게 쌓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최대한 살리면서 그것들을 이어 붙이는데 정말 바늘 면도칼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딱딱 이어 붙이는 거예요.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딱딱 쌓으면 그거는 뭐 그냥 쉽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도로의 모습을 최대한 살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면도칼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틈도 없게 그렇게 쌓아 올린 거. 이거는 정말 예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삭사우아만이라는 곳인데 삭사우아만은 페루의 잉카의 수도가 쿠스코였죠. 그죠? 페루에서 비행기 타면 한 2시간 정도 타고 가면 그 안데스산 저 높은 곳에 그 있는 도시가 바로 쿠스코인데 그 쿠스코 뒷산에 가면 행궁이라고 해야 되겠죠. 적이 쳐들어왔을 때 도망가는 요새 같은 곳이 있어요. 그 산 꼭대기 위에 그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 이렇게 해서 딱 그 산 뒤에 가면 지어놨는데 여기서 뭐 인티라이미 축제도 하고 뭐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여기 가면 이 건축물들 보면은 그 석조 건축물들 보면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또 돌들이 크기로 유명해요. 여기 사람 키보다 더 큰 돌들 이런 것들을 그죠?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살리면서 그죠?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돌의 모습을 살리면서 딱딱 이렇게 붙였는데도 여기 보면 정말 면도칼 하나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정도로 딱딱 붙였던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예술 같아요. 정말 잉카 문명은 이 석조 건축술 하나는 정말 예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게 수많은 각들이 있죠. 이게 보통 네모로 쌓으면 다 사각형인데 이런 것들은 각이 하나 1, 2, 3, 4, 5, 5각이 되고 이런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각이 되고 그죠? 이게 각들이 많은 각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많은 각들을 찾은 결과 그 12각까지 나오는 돌을 찾았어요. 그 여기 보면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12각돌이죠. 그죠? 그 12각돌이 이게 최대로 각이 많은 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돌 찾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그 쿠스코에 가면 그 잉카 황제들이 살았던 궁들이 여러 곳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 궁들마다 이런 석조 건축으로 해서 이렇게 건물들을 다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뭐 아직까지도 무너지지 않고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그 위에다가 건물들을 지었기 때문에 그 흔적들이 지금 그대로 다 남아 있거든요. 그게 골목마다 가면 다 이런 그 잉카 시대 때 쌓았던 성벽들이 그 기단으로는 다 남아 있어요. 그런 데서 이제 찾아보면 이런 돌들도 있는데 그 이 골목에 가면 이 돌 앞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그 항상 서 있으니까 뭐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모양이 이렇게 참 우스꽝스러운 이런 모양도 있고요. 그죠? 정말 그야말로 잉카 문명은 이렇게 석조 건축의 대가, 석조 돌 쌓는 예술의 천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잉카 문명이 뛰어난 건 이 토목 건축술이에요. 그 안데스의 그 험한 산들을 그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 산들을 다 길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 정말 놀라운 거죠. 그걸 잉카의 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런 길은 지금 막혀서 지금은 사람들이 못 가고 뭐 다른 길로 뭐 돌아서 가든지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절벽을 깎아서 길을 다 만들어서 그 안데스 전체에 길을 다 닦아놨던 거죠. 그죠? 참 이 잉카의 길 이런 것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데 여러분들 그 마추픽추로 가려면 쿠스코에서 기차를 타고요. 한 4-5시간을 가면 마추픽추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걸어서 가는 게 있어요. 그 잉카 트레킹이라는 코스인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쿠스코에서 마추픽추까지 한 6박 7일 정도로 가는 잉카 트레킹이 있고 또 중간에
끼어들어서 가는 뭐 4박 5일 코스도 있고 여러 가지 코스가 있으니까 그런 잉카 트레킹을 해서 쿠스코에서 마추픽추까지 한번 가보는 것도 시간적 여유가 있고 한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그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잉카의 옛길들을 걸으면서 그 잉카인들의 숨결을 한번 느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잉카의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해야겠는데요. 잉카는 이 가장 주신은 비라꼬차 신이에요. 비라꼬차는 태양의 신이죠. 그 깨살과 뜰 신하고 닮았어요. 그 날개 달린 뱀의 신, 그죠? 날개 달린 뱀의 신이 마야에 오면 꾸꿀간이나 꾸꾸마츠 이름이 그렇게 변하고 잉카로 오면 비라꼬차로 이름이 변하는 거예요. 태양의 신이자 가장 주된 신이죠. 그 다음에 잉카의 가장 주된 신이 또 다른 주된 신이 뭐냐면 빠차마마 신이에요. 이건 지모 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땅의 어머니 신, 땅이자 어머니 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페루 사람들, 페루의 원주민들은 이렇게 기도할 때 이 빠차마마에게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도 그 불교 믿는 사람들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관세음 보살을 더 많이 부르잖아요. 관세음 보살을 부르잖아요. 힘들 때. 그런 것처럼 페루 사람들도 이 어머니 신인 비라꼬차는 두려움의 대상이니까 막 재물도 많이 바쳐야 되는 그런 대상이고 빠차마마 신이 따뜻하게 우리를 돌봐주는 뭐 그런 신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뭐 인디언들의 노래 가사들이나 이런 거에도 보면 빠차마마 신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 두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잉카 문명에 있어서 이 종교에 있어서 가장 이 특이한 게 바로 미라 숭배 사상인데 이 지역이 페루 지역이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어도 썩지를 않아요. 다 이렇게 미라가 돼요. 그래서 그냥 집에 그 미라를 옛날에 이제 황제가 죽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묻는 게 아니라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집에 그대로 이렇게 모셔놔요. 그럼 썩지도 않고 그대로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부하들이나 식솔들은 그 궁에 계속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황제는 그 옆에다가 또 다른 궁을 자기 집을 지어서 거기서 그 또 살다가 죽으면 그 집에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에 한 번씩 축제 때나 이럴 때 잉카 라이미 축제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게 축제가 됐지만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이에요. 잉카 라이미. 그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인데 그게 언제쯤이냐면 6월 말이에요. 그 6월 말이 이게 페루는 남반부기 때문에 6월 말이 동지죠. 그죠? 동지는 바로 그런 의미죠. 태양이 이제 가장 작아졌다가 태양이 이제 점점 커지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의 길이가 가장 짧았다가 이제 그때부터 동짓날을 기점으로 다시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이니까 태양이 다시 살아나는 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날 제사를 많이 지내요. 그죠? 뭐 기독교도 결국 뭐 크리스마스가 그 동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날 되면 이 신들이 다 나오는 거죠. 잉카 황제들이 다 잉카 황제의 신하들이 그 가마에다가 그 미라 싣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황제, 1대 황제, 2대 황제, 3대 황제, 4대 황제 다 나와서 그때 하늘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미라 숭배 사상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전해져서 일반인들도 뭐 부모나 할머니나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그걸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집안에 이렇게 모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나오면서 할머니 안녕, 할머니가 학교 다녀올게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 그런 거 예전에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뭐 다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풍습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미라 숭배하는 그런 잉카의 종교도 있었다. 뭐 인티 라이미 축제에서 환생한 잉카 황제들 이야기했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죠? 이런 모습으로 죽은 사람 미라에다가 이런 복장을 다 입혀서 그죠? 이렇게 해서 가마에 태워서 또 납시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니죠. 계속 살아 있는 거죠. 자, 오늘날 뭐 잉카의 후손들이 가장 많이 있는 나라는 볼리비아입니다. 볼리비아는 지금도 전체 인구의 한 62%가 바로 이런 잉카의 후손들 이고요. 잉카를 지배했던 부족은 깨추아 부족이에요. 그리고 잉카의 지배를 받았던 부족이 아이마라족인데 이 대표적으로 두 부족인데 깨추아는 지배
종족이었고 아이마라는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두 부족이 깨추아 한 31%, 아이마라 한 25%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인구의 62%가 잉카의 후손들, 원주민들이다 보니까 정말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진정한 원주민 대통령인 에보 모랄레스가 2006년에 당선되기도 했죠. 그죠? 에콰도르에도 한 83만 명이 남아 있고요. 페루에도 391만 명, 전체 인구의 한 16% 정도가 지금 잉카의 후손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잉카 문명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잉카 문명의 특징과 잉카 문명이 가장 훌륭했던 점들, 그 다음에 잉카의 종교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잉카 문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